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쇼츠 또는 릴스 몇 개쯤 보셨어요? 혹시 세실 수 있나요? 뭐 안 보시는 분들은 아예 안 보시겠으나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몇 개쯤 봤나 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몇 개 봤는지도 모르겠는데도 시간이 훌쩍 뭐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야, 이게 시간 도둑이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건 다들 아시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그걸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두뇌가 그 짧은 영상이 주는 이른바 그 도파민 때문에 중독이 되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두뇌를 조금씩 갉아먹고 타락시키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 다른 중독 증상하고도 같은 거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릴스 몇 개 보고 기분이 확 좋아져서 자 다시 나는 업무에 몰입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결국은 이제 하던 일도 재미없어지고 재밌었던 것도 뭐 시들해지고 삶이 무력해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럼 계속 우리의 인생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가는 거냐 하면, 우리의 뇌에서 벌어지는 요런 도파민의 흐름과 원리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뭔가를 응용을 하면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도 마치 릴스나 쇼츠 보는 것처럼 훨씬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기적적인 일을 전 세계에서 딱 이분이 혼자 발견하시고 오늘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만 전수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놀라운 나머지 오늘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을 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길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26번째 경제 콘서트 타이틀 타락한 두뇌의 찬물 샤워를 이라는 슬로건처럼 오늘 그 두뇌를 찬물 샤워를 하는 방법, 요령,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 우리들의 타락한 두뇌를 심폐소생시켜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몰입 아카데미의 대표이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황농문 교수님께 저희가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지금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몰입의 저자 황농문입니다. 저는 원래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 몰입은 또 어떻게 했고 또 이런 뭐 도파민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기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내가 나중에 후회가 없을까? 특히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명확한 답을 구했어요. 명확한 답을 구했는데, 우리가 이 답을 구하려면 후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불태우면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 직업이 연구원이었는데, 그러면 연구원으로서 내 삶을 불태운다는 게 뭐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연구원으로서 어떻게 삶을 불태우지? 이렇게 하다가 연구원이면은 이제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연구하다 보면 수시로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생각하다가 뭐 풀리면 다행이고 해결이 안 되면 넘어가는데, 이렇게 살면 내가 후회를 한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1초도 쉬지 말고 이 문제를 생각하자. 그게 내 두뇌를 풀가동하는 거고 그게 내 삶을 불태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뭐 운전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뭐 주차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샤워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제 머릿속에 제 의식 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만 채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뭐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몰입이라고 이제 해요. 그 상태가 되면 갑자기 내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평소에 떠오르지 않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기분도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속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니까 제가 재료 분야에서도 왜, 어떻게라는 걸 하면서 연구를 하지만 이제 제 자신이 내가 왜 몰입도가 올라가면 기량이 올라가고 즐거운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앉아서 생각만 하는데 기분이 좋지? 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평소에는 그렇게 안 떠오르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떠오르지?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걸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럼 그걸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뇌과학을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은 뭐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 이제 뇌과학에 관한 책이 없었는데 그때 나온 책이 오키 고우스케 일본 분이에요. 가 쓴 알고 싶었던 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990년에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흥분을 했어요. 정말 놀랐는데 이때 이제 도파민이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1990년에 도파민이라는 말이 이런 일반적인 대중서에 나온 게 아마 이 책이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다 설명이 되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뇌과학 책을 이제 막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도의 몰입 상태에서 높은 기량이 발휘되는 것과 지극히 즐겁고 행복한 감정은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하고 관련이 있다. 너무나 도파민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너무나 내 감정하고 딱 맞는 거야. 도파민은 뇌를 각성시키고 집중과 주의를 유도하고 쾌감을 일으키며 삶의 의욕을 솟게 하고 창조성을 발휘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제 우리한테 쾌락 중추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분이 제임스 오울즈하고 피터 밀러인데 이분들이 이제 쥐를 실험하다가 쥐의 그 뇌의 어떤 전극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자극을 쥐가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그 자극을 또 원하고 또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쥐가 레바를 누르면 그 자극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당 700번 이상 누르는 거예요. 쥐가 계속. 그리고 그러면 그거랑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먹이나 뭐 이제 물이나 이제 다른 짝짓기 뭐 이런 거 다른 거를 다 해도 레바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막 하다가 죽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쾌락 중추를 처음으로 발견한 거고 나중에 이게 도파민 분비를 시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저렇게 레바를 누를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쇼츠나 뭐 온갖 종류의 자극적인 것들이 이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야. 그게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별 생각 없이 도파민이 나오니까 자꾸 그 행위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은 전두엽이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오면은 전두엽을 안 씁니다. 전두엽이 활동을 중지를 해요. 편도체가 이제 우위가 돼요. 활성화가 되는데 또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이제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데 71일 동안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게 한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스마트폰을 71일 동안 안 쓰니까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한 계속 전두엽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냅스가 굉장히 많아요. 시냅스가 특히 뭐 태어나서 한 2살 이럴 때가 시냅스가 제일 많고 점점 주는데
필요 이상의 우리가 시냅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줘서 능력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게 시냅스의 가소성인데 안 쓰면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시냅틱 프로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은 회로를 만들어주고 능력을 만들어주고 안 쓰면 도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농구를 열심히 하면 축구에 대한 실력이 줄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쓰면 퇴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능력이 점점 그게 이제 어린 나이일수록 굉장히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하는 그 능력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물이 키우는 아이가 있어. 피럴 차일드라고 야생아가 있어. 야생아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인간 세계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말을 가르치고 걷는 거를 가르쳐요. 이제까지 발견된 야생아 중에 한 명도 성공을 못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걷는 거는 당연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걸음마를 하고 엄마랑 말을 계속 하면서 시냅스가 형성이 돼서 그 능력이 생긴 거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시냅스, 그런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시냅스가 많았을 때 그걸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걸 놓친 야생아들은 그거를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휴대폰 보는 거를 금지하는 법들이 대만 같은 데서는 2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뭐 서너 살 되겠죠. 그 이하의 휴대폰을 보여주는 거가 200만 원의 뭐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하고 프랑스에서는 15세 이하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법령이 만들어져요. 근데 기술의 발달을 이런 규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면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류가 전두엽의 역할을 알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전두엽 손상 환자로부터 알게 돼요. 굉장히 유명한 건데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사고가 나서 저 지금 이제 해골이 하버드 의과대학 박물관에 있는 해골이에요. 저분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전두엽의 역할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철도 건설 감독이에요. 당시 25세였고 사고가 나기 전에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지혜로운 남편이자 아버지고 또 동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동료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임이었어요. 그리고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그런데 1848년 이제 9월 13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완전히 인격과 이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찻길을 만들려면 이제 바위 같은 게 있으면 바위를 폭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폭발을 하는데 모래를 넣고 이제 다져야 되는데 모래를 넣지 않고 이제 발파공으로 이렇게 다지다가 이제 폭발이 돼서 이게 완전히 이 관통을 한 겁니다. 이 뇌를 관통을 해가지고 발파공이 24m를 날아갔대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이 살았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살았어요.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도덕성이 이제 달라진 거, 도덕성 하락이 생기고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됐고 이제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규범에 무관심해. 보통 우리가 법을 어기면 좀 죄책감이 있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책임감이 없으니까 집중을 못하고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이제 해고가 되고 부인과 가족을 버리고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분이 사고 난 후 13년 후에 사망을 하게 돼요. 이래서 이제 전두엽을 다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연구한 사람은 전두엽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출혈로 어떤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 거기 있는 시냅스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냅스가 담당했던 그 운동신경들이 다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반신불구가 된다거나. 근데 그런 분들하고 살아서 불편한 것보다 전두엽 손상 환자하고 사는 거가 가장 힘들대요. 왜냐하면 내가 마비가 됐어. 그러면 그분은 전두엽이 손상이 안 됐잖아요.
미안한 걸 안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안다는 거야. 그걸 아는 거하고 전두엽이 손상되면 그런 게 없는 거야. 굉장히 뻔뻔스럽고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전두엽이 발달이 돼 있으면 이런 거죠. 내가 게임을 해. 게임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왜 쓸데없는 게임을 하지? 내가 지금 할 일이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러면 전두엽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전두엽 손상된 아이의 특징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 전두엽이 손상이 됐을 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성질이 폭발을 하고요. 언어 폭력, 그러니까 뭐 물리적 폭력, 뭐 이렇게 그런 애들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뭐 10대 초반부터 성적으로 문란하고 충동 억제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전두엽이 그런 억제 능력을 만들어 주는데, 그리고 지속적인 우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못 사겨.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이 되면 우정이 없으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충동적인 자살을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알코올과 마리아나,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니까 알코올과 마리아나를 자주 사용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전두엽 손상 환자는 자동차 사고에서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창에 꽉 부딪혀가지고 전두엽이 손상 받는 거죠. 그러면 왜 휴대폰이 전두엽과 집중력을 약화시키나,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하려면 이제 의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버나드 바스 교수가 얘기한. 그거는 뭐냐면 의식을 무대에 비유를 해요. 이 무대에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의식이야. 이게 의식의 무대고, 이 의식의 내용이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객한테. 관객이 무의식이에요. 그 무의식은 장기 기억이야. 시냅스 배선. 그러니까 시냅스가 배선된 게 장기 기억인데, 어릴 때부터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한 모든 거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잠재 능력이죠. 평소에는 의식을 못 해요. 이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됐느냐가 이 무의식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그죠? 내가 무의식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의식이란 말이죠. 그죠? 의식은 내가 노력을 하면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나한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생각으로 의식을 채워놔야 이게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무의식이 다시 의식에 영향을 주면서 나라는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인풋이 되는 거가 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보가 인풋이 돼서 이 무의식,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만들어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가 만들어지는데, 이 의식의 내용이 통제가 안 되고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 뭐 이런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필요한 생각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뭘 하죠? 뭐에 빠지고 싶어해. 자극적인 거에 빠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불안한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를 되게 싫어한다고요. 주로 부정적인 생각이 의식에 들어와서 걱정을 하는데, 내가 뭔가에 빠져 있으면, 자극적인 거에 빠져 있으면은 그런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 거기에 몰입이 되니까.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의 무대를 누가 차지할 거냐는 자극의 경쟁인 거예요. 자극의 경쟁. 그러니까 자극이 센 애가 의식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이나 쇼폼이 자극이 세니까 걔가 나의 의식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생각,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극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거죠. 근데 왜 자극적인 내용이 의식을 차지하느냐? 그게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의식은 자극적인 내용에 끌려가요.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뭐죠? 옛날로 치면 우리 뇌는 원시 상태에서부터 전혀 진화가 안 됐어요. 포식자가 이렇게 나한테 접근한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빨리 대응을 해야 되죠. 그게 편도체예요. 편도체에서 딱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두엽이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극적인 내용을 보는 거는 우리가 재미는 있지만 그게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편도체가 계속 우위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편도체가 즉각 반응을 해야 되니까 빨리 도망을 가던가 내가 잡아먹을 만약에 사냥감이면 내가 쫓아가야 되는 거고 그 판단을 편도체가 하는 거야. 도망갈 거냐 아니면 내가 쟤를 사냥할 거냐. 그 비상사태가 되니까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영상이 의식의 무대를 장악하고 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 및 집중력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이 지금 나와서 뭐 집중력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집중력이 현저히 줄었다. 전 세계적으로 ADHD 환자가 늘고 있대요. 그러면 망가진 전두엽과 집중력을 어떻게 이제 회복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망가진 전두엽과 집중력을 어떻게 회복할까? 머리를 쓰는 거가 다 전두엽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보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가 전두엽을 발달시켜요. 그러니까 편리한 것들이 다 전두엽을 발달시키지 않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 거 이런 거 다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보통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죠.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전두엽과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거는 집중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돼요. 자극적인 거는 나를 집중을 시키죠. 저절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 자극에 의해서는 내가 집중력이 저하돼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하가 돼요. 집중을 시켜주는 분위기는 나의 집중력은 퇴화시킨다. 그런데 집중이 가장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의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공부겠죠. 네, 대표적인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직장에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 생기면 나 전두엽을 발달시킬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전두엽을 발달시킬 기회다. 내 집중력을 발달시킬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강연을 듣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보내온 겁니다. 이전에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를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해 보았고 결국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가 이제 집중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해도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자극이 없으니까 계속 잡념이 들어오겠죠. 이게 자극이 약하니까 의식의 무대를 장악을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잡념이 들어온단 말이죠. 잡념이 들어오면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하려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잡념을 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왔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원래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념은 밀려나요.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화장실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길을 걸어갈 때도 계속 의도적으로 의식의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통제력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잡념에 휩쓸리게 만들지 않는 거죠. 또 자극적인 거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계속 그 노력을 하는 거야. 이 문제를 풀려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잡념이 들어왔는데 잡념이 들어왔네?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우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이게. 나의 인생의 항로를 바꿔요. 왜냐면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에 생중계되고 그렇게 바뀐 무의식이 다시 의식에 영향을 주면서 나의 자아가 형성되는데 여기에 내가 참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의식의 입력에 참견을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생각 이런 걸 넣는 거야.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스탠포드의 애나 램키 교수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몸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느끼면 그 쾌락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평형을 만들려고 반대는 이제 고통의 물질이 쌓인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게임이나 뭐 쇼핑,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가 맛있는 이유가 우리 뇌는 원시 내에서 아직 진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등심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고칼로리 음식이잖아요. 우리 뇌에서는 잘했다고 보상을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너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늘린 거야. 항상 원신이 되면 배고파서 죽는 거거든 다. 그런데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니까 도파민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맛있는 거야. 그게 도파민 양을 많이 분비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게임, 뭐 쇼폼 이런 것들이 이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데 그러면은 도파민 양이 많아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다시 그걸 재흡수를 해요. 너무 양이 많네 하고 흡수를 해. 또 하나는 그걸 반응하는 수용체의 수를 또 줄여요. 그래서 그게 많은 거에 효과를 업해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끊었어. 게임을 그만뒀어. 그럼 이제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쾌락은 고통을 동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빚을 내서 도파민을 누리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까지 쳐줘야 돼. 그래서 이분들이 해법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쾌락은 고통을 동반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고통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통을 선택하면 내가 도파민을 저금한 거야. 그래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해. 운동을 하면 힘든데 운동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게 이자까지 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산을 할 때도 계속 힘든데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이 없어지니까 힘든 만큼 그걸 또 무마시키려고 도파민하고 엔돌핀이 쭉 쌓였다가 정상에선 더 이상 힘들지 않으니까 이제 과잉, 쾌감이 생기는 거고 사람들은 경치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도파민 과잉이 된 거예요. 찬물 샤워를 하라고 그래요. 뭐 14도. 우리가 아주 찬물을 껴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난리가 나. 그죠?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뭐 니코틴, 헤로인을, 코케인을 한 정도로 도파민 양이 분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통을 선택하라라고 이제 이분들이 솔루션인데 앤드루 후보만 뭐 스탠퍼드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도파민 디톡스를 얘기를 해요. 그냥 자극을 다 끊어라. 이게 도파민 디톡스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게 이제 도파민 디톡스를 하거나 고통을 선택하라라는 게 지금의 이 뇌과학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모르는 걸 하나 알고 있어. 저는 몰입을 경험했잖아요. 가장 도파민이 오랫동안 많이 나왔을 때가 대학 합격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합격을 해서 한 6개월 이상 즐겁더라고요. 그냥 생각만 해도 즐거워. 역시 고생한 보람이 있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즐거웠는데 그 다음에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우울감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관련이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제가 대학원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서 이제 한 6개월을 또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울감이 오는데 그 우울감이 심하더라고요. 심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유도 모르겠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부러워하는 지금 상황인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때도 이랬어.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울감이 온 거를 경험했는데 두 번째니까 제가 알아챈 거예요. 이렇게 계속 즐거운다면 우울감이 오는 거가 이제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몰입을 할 때는 즐거운 양이나 그걸 제가 누리는 그 기간이 너무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불안함이 있었냐면 이 즐거움이 끝나고 우울감이 올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우울감이 안 와. 근데 우울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우리가 행복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왜 몰입의 즐거움은 우울증이 오지 않느냐? 봤더니 이런 뇌과학이 있어요. 시냅스가 20나노미터 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신경세포하고 이쪽 신경세포의 그 덴드라이트 엑슨하고
덴드라이트가 이제 연결 부위인데 이제 소포체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까만 부분이 이제 수용체예요, 수용체. 그래서 걔랑 반응하면서 이제 쾌감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데 자가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오토리셉터가. 그래서 양이 많으면 자가 수용체에서 흡수를 해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해서 도파민 양이 많아졌다 그러면 흡수를 해버려. 도파민이 많아졌네? 그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게임을 중단하면 도파민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게임을 안 할 때보다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게임을 하게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이나 이런 걸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게임을 하는 애들을 관찰을 해보면 결국은 우울증으로 가지 걔들이 힐링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고우키 오스케가 쓴 거예요. 1981년 미국 예일대학 의학부의 양리학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로스에 의하면 A10 신경에는, 그러니까 전두연합령의 신경이에요. A10 신경에는 마이너스 피드백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뇌 자체도 과잉 활동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가 수용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거는 측자액의 도파민인데 그거는 메저 림빅 패스웨이라고 도파민 뉴런이에요. 중변형계 도파민 뉴런이고 메저 코티칼은 전두연합령 도파민 뉴런인데 거기에는 자가 수용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ack of autoreceptor, 자가 수용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정신적인 쾌감은 무한대로 우리가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생산적인 활동. 옛날에는 유럽하고 미국이 GDP가 같았어요.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날 때는 미국의 GDP가 좀 감소했어요. 유럽보다, 유럽 전체보다. 지금 GDP가 유럽 전체가 미국의 65%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미국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주로 IT 때문에. IT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계속 도전적인 문제를 주는 거예요. 미국 대학에서는 이렇게 도전적인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에 도전하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전두엽을 가장 빠른 속도로 발달을 시키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 우리가 창의적인 능력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인류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고 인류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인류가 아는 지식의 영역은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뭐 잘 알고 있다는 게 큰 경쟁력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창의력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하고 인류가 알고 있는 영역 그 사이에 경계가 있는데 그게 지식의 최전선이거든요. 그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이 창의성이에요. 그 능력이 이렇게 길러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몇 시간이 걸리건 내가 해서 해결해서 그러면 나의 지식의 한계를 계속 넘는 저런 훈련을 하고 저런 훈련을 계속하면은 이제 달인이 되는 거죠. 어디에 가도 지식의 최전선에 갖다 놓으면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훈련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다 해결사가 되고 그래요. 지금 휴대폰에 의한 강한 자극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뭐 휴대폰 회사한테 얘기해서 당신들 휴대폰 만들지 말라 아니면 쇼츠 뭐 유튜브 자극적인 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기술이 발달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걸 해결하는 건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애들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된다. 저기에 노출되기 전에. 왜냐하면 저기에 노출되면 전두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을 해야 아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도파민의 회로를 발달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일회성 쾌락이 있어요. 우리가 뭐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일단 복피계, 그러니까 벤트럴 태그먼트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복피계 도파민은 일회성 쾌락을 담당을 해요. 성욕, 식욕, 알코올, 도박, 약물. 이거는 장벽이 낮아요. 이미 발달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억제를 해야 되는 장벽이 낮으나 유해한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소모적 쾌락이 있어요. 측자액의 도파민이에요. 측자액의 도파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복피계 도파민이라고 그러냐면
뇌를 찍으면 복피계 쪽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피계 도파민이 작용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측자액의 도파민도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를 본다,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본다 그러고 찍으면 측자액의 도파민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 보상 시스템은 측자액 도파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전자오락 각종 자극적인 정보 이것도 장벽이 낮으나 무익한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소개한 생산적인 쾌락이 있어요. 전두엽 도파민인데 학습 업무에 몰입하는 거예요.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저 회로는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힘이 들지만 그 장벽을 조금 넘어서 저걸 경험하고 또 장벽을 넘어서 저걸 경험하고 저렇게 함으로써 저 회로를 발달시킬 수가 있고 저걸 발달시키는 거가 이론적으로 가장 행복의 양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없고 저걸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회로를 발달시킴으로써 행복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저희가 경제 콘서트를 20회 이상 하고 제가 계속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이제 20회 이상이 됐는데 오늘처럼 몰입하시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늦었어요. 이제 여기에 와서 몰입을 시작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손에 잡히는 경제에 중독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뭔가 희열을 느끼시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확인을 해주실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 대신 또 혹시 알아요? 또 뭐 다음 생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주변에 또 후배나 어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인생을 위해서 남는 시간 좀 더 몰입해서 오늘의 공부 내용을 좀 더 익혀보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잠깐 앉으시고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밖에서 가만히 보면서 저게 공부 중독 아닌가?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그 친구한테 만약 게임을 시켰어도 그런 반응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종류만 다른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산적인 쾌락, 소모적인 쾌락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을 즐기신다고 했잖아요, 독서를. 그게 누구나 독서를 즐기지 못해요. 그 시냅스 회로가 발달이 된 겁니다. 그 도파민 회로가. 그게 전두엽암용 도파민 회로인데 그걸 발달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거고요. 그런데 게임은 내가 독서의 즐거움을 하는 것보다 훨씬 장벽이 쉬워요. 더 쉽게 빠져요. 만약에 독서가 더 쉽게 빠진 거라면 많은 사람이 독서를 했겠죠. 게임을 안 하고. 독서는 유익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게임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장벽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독서에 몰입하는 거가 장벽이 더 높은 몰입입니다. 그럼 게임이라고 하는 그것의 인터페이스, 접하는 그 접점이 훨씬 더 고객 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쉽게 빠져들 수 네. 있도록 만들었다. 네.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들이 몰입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몰입을 시킬까? 그래서 그 칙센미야이 교수의 몰입 이론이 있는데 이제 몰입을 하려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명확한 목표, 도전과 난이도의 균형, 빠른 피드백. 그걸 만족해야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그걸 다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애들이 게임에 이제 몰입이 되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그 나아가는 그 느낌을 준다 이거죠. 네. 근데 공부도 해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거기 빠져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부는 어쨌든 아닌가 하는 생각. 장벽이 높은 차이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몰입의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장벽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 가는데 그 장벽을 넘어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콩투님께서
그 몰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의 뜻이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인데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려면 엔트로피를 감소하는 일,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 돈 버는 거나 혹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방향으로는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방을 열심히 땀 흘려서 2시간 치웠더니 깨끗해진 이 방을 보고 2시간 치운 노력보다 훨씬 행복해라는 느낌을 가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치우지 말라고 해도 몰래 치울 것 같아요. 그 즐거움이 강하면. 근데 한 번도 경험 안 한 걸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사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살아보니 그런 거지 15살과 25살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안 경험해 본 건데 몰입을 해야 어찌어찌 성공하는 건데. 네. 그죠? 네.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온 상태, 산만한 상태를 의식의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의식의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쪽으로 가니까 방이 저절로 어질러지지 저절로 정돈되는 걸 보셨어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산만한 상태에서 몰입된 상태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게임 같은 거가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게임 같은 거는 계속 피드백을 빨리 하면서 자극을 주면서 그러면 게임에 몰입된 상태를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내가 게임에 몰입이 됐어. 그거는 뭐냐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게임과 관련된 우리의 장기 기억,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이 많은 활성화된 쪽에서 도파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즐거운 거거든요. 어떤 하는 행위가 이 활성화된 장기 기억이 막 흥분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흥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몰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몰입하고자 하는 많은 그 시냅스,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몰입된 상태.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야. 내가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행위를 하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를 치면 관련된 게 활성화가 돼요. 내가 축구를 하면 관련된 게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축구나 피아노는 10시간을 연속해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1시간 하고 쉬어야 되죠. 그러면 시냅스가 활성화가 됐다가 중단하면 비활성화가 돼요. 근데 비활성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몰입도를 계속 올린다는 얘기는 활성화 속도가 비활성화 속도보다 빨라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거는 지쳐가지고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 몰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피아노를 막 쳐. 이게 시냅스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쉴 때 휴대폰을 하고 먼저 친구하고 카톡하면은 비활성화가 돼서 다시 피아노를 치려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것도 활성화를 시켜요. 그것도 편안하게 앉아서 내가 아까 쳤던 거에서 뭐를 실수했지? 뭐 이런 뭐를 내가 잘했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의 무대를 내가 필요한 생각으로 올려놓으면 이게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와 관련된 게 계속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요걸 하는 겁니다. 의식 위에 올려놔라. 네. 그래서 제가 의도적인 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의 내용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참견을 해서 내가 필요한 생각을 거기다 올려놔라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네. 근데 피아노를 1시간 치다가 힘들어 쉬어라고 하는 건 내 몸이 더 이상 피아노를 치기는 싫어인 상태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피아노 치는 생각을 억지로 의식적으로는 해야 한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불리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생각을 하는데 몰입도가 올라가면 재밌어져요. 그러면 피아노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며칠간 하면 그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저도 놀라는데 저는 이렇게 뇌과학을 이런 원리다 해가지고 저도 이게 정말 워크할 거냐 되게 궁금했는데 너무나 잘 맞아요. 그건 피아노를 치다가 조금 지칠 것 같으면 1시간 쳐야지라고 생각하던 내 마음을 꺾고 네네. 조금 아쉬울 때 피아노를 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 남는 걸 머릿속에서 계속 그렇죠. 의식적으로 그렇죠. 네. 아니면 피아노 치기 전에 그냥 계속 생각을 해도 돼요.
편안하게 계속 생각을 하고 쳐도 되고. 그래서 생각이 몰입도를 올리는데 생각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스님들이 참선을 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졸리면 선잠 자고. 그럼 공부도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하고 싶을 때 하다가 조금 쉽다 싶으면 그냥 내려놓고 그 대신 머릿속의 생각은 그걸 계속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자를 저는 몰입 의자라고 그래요. 그냥 던져 이완을 보는데 할 수 그게 있는. 답이에요? 네, 그거예요. 최대한 편안한 의자에서 네, 다리 하나 걸쳐놓고 그렇죠. 책을 이렇게 보다가 대체는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열심히 할 때 50분 집중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20분밖에 그렇죠. 집중이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거는 몰입도예요. 긴장도가 아니고. 그래서 몰입도가 올라가면 이완된 상태에서 완벽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명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한없이 해도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이완돼 있으니까. 선잠을 자는 거가 이 이완된 집중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선잠이 몰입도를 불연속적으로 올려요. 일단 선잠은 단기 기억을 비우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단기 기억을 비워놔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쌓이면 내가 공부에 지겨워지는 거가 단기 기억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잠을 자고 나면 그게 비워지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데, 몰입도가 올린다는 거는 장기 기억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활성화가 잘 되냐면 각성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장기 기억이 인출이 잘 될 때 활성화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는 물질하고 기억을 인출하는 물질이 다르거든요. 기억을 저장하는 단기 기억을 만드는 물질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이거는 각성 상태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때 많이 나오는. 단기 암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단기 기억을 만들려면 이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하는 거는 이것과 관련된 장기 기억이 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인출하는 물질은 아세틸콜린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잘 돼야 우리가 인출이 잘 되고 몰입이 잘 되는데, 사고 회로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인출이 잘 돼야 저장되는 활성화가 잘 된다는 얘기나 같은 말입니다. CPU가 인출이 잘 돈다는 된다는 얘기네요. 얘기는 그거는 이완할 때, 부교감 신경이 우위일 때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잘 돼요. 더 좋은 거는 잠이 든 상태예요. 잠이 든 상태에서는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최대가 되는 거가 렘 수면이에요. Rapid Eye Movement라고 하는 꿈꾸는 수면에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최대가 되고, 잠이 들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전두엽이 감정의 내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사 직원이 뭐라고 나한테 야단을 쳐도 내가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두엽이 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 때는 전두엽도 잠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억제를 풀어요. 감정의 내가 장기 기억의 뇌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 분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잠을 자고 나면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몰입도를 올리는 방법이 이완된 집중과 선잠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뭔가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잠깐 졸아라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는 뭔가 그 과거의 기억이나 혹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게 더 자꾸 그렇죠. 떠오르고.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네. 비몽사몽일 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대요. 그 내시경 해주시는 분한테 처음 보는 분인데 상태가 그렇게 돼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뭔가 실마리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저는 그 유튜브 쇼츠에 중독될 것 같은 딸아이를 가진 아빠인데요. 이제 이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딸 아이와 같은 나이인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는 남자아이인데 잠깐 봐도 이제 몰입을 잘하는 스타일이고, 제 딸은 몰입을 못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뭐 이진우 기자님이나 교수님이나 이제 상위 1%의 두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몰입도 결국엔 타고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도파민이 이렇게 보통보다 많이 분비되는 체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경조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조증.
그런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말이 많고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이가 몰입을 잘한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살이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요. 예. 걔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아마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개 초등학교 2학년이 벌써 다르다 그래서 얘는 선천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재능 발달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앤더슨 에릭슨 교수가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인데 1만 시간을 하면 세계 최고가 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동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모차르트 자료를 다 찾아본 거야. 모차르트를 아버지가 2살 때부터 음악을 시켰어. 아버지가 레오폴트 모차르트인데 2살이면 우리 나이로 한 4살 돼요. 일주일에 35시간을 시켰어요. 1만 시간이 된 나이가 8살이야. 그러니까 그 전의 과정을 봐야 돼요. 그 전의 과정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선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후천적인데 모든 게 후천적인데 애를 바꿔가는데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해야 애가 힘들지 않게 그렇게 바뀌어가요. 빨리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습관을 갖도록 이렇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딸아이가 있는데 매일 쇼츠만 봐요. 근데 매일 쇼츠만 보는 이유는 교수님이 아시잖아요. 그게 당연히 쉽게 쾌락이 오니까. 네네. 야, 너 책 좀 봐라라고 하면 책 보려면 최소한 2시간은 괴로워야 그 다음부터 진짜 쾌락이 온다고 하면 그 당연히 5분짜리 쾌락을 즐기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수님은? 저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그거 이렇게 성취를 하고 하는 거를 조금씩 시키는 거예요. 성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가 한 3분을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줘요. 그러면 애가 처음에 짜증을 내거든요. 그거 성공하면 쇼츠 보여줄게.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애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애가 이쪽 문제에 집중보다 이쪽에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당연하죠. 쇼츠 효과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게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짜증을 내는데 이제 캄다운을 시키고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한 1시간은 생각해야 될 걸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얘가 5분 내로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얘한테는 1시간을 요구를 해요. 너 한번 1시간만 꾹 참고 이걸 해볼래? 그럼 제가 짜증을 내는데 한다고요. 5분 만에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30분은 너무 길어요. 5분 이내가 좋아요. 그래서 그 성공을 딱 하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회로가 발달이 안 돼서 아이가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싫지도 않은데. 그걸 한 10번 정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도파민이 명확하게 나와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이것도 재미있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이거의 재미하고 쇼츠의 재미가 뭔가가 달라 질이 본인이 느끼기에. 같이 동시에 즐기고 문제 풀고 쇼츠 보고 문제 풀고 쇼츠 보고 하다가도 그 아이가 똑같이 해도 이거에 뭔가가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회로를 발달시켜 가면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꽤 오랜만에 매우 유익하고 많은 생각할 거리를 교수님께서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배우고 얻으셨죠? 예, 그리고 오늘의 이 주제는 꼭 교수님이 설명은 안 해주신 주제인데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혼자 생각하다가 하는 깨달음을 얻으신 경우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고 시간 내주시고 좋은 지혜를 던져주신 황롱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아유, 진짜 만족하셨나 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그런 거였군요. 네, 아무쪼록 오늘의 지혜로 새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